포기는 이번 7월에 어떤 색깔의 반팔을 입어야 금전운이 들어올까요? 어떤 색을 입느냐가 돈이 들어오느냐 나가느냐를 결정합니다. 나는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색깔과 기운의 관계를 수천 년 전부터 연구해 왔습니다. 옷 색깔 하나가 몸에 흐르는 기운을 바꿉니다. 그 기운이 재물을 끌어당깁니다. 나는 토끼띠가 12지 중에서 가장 감각이 뛰어나고 섬세한 띠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딱 맞는 색깔을 입으면 그 예리한 감각이 재물운으로 직접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색을 입어야 돈이 들어오는지, 절대 입으면 안 되는 색은 무엇인지 오늘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끝까지 보세요. 댓글에 토끼띠 복 받아갑니다 라고 남겨주시는 모든 분께 이번 7월에 돈복이 가득하게 진심으로 빌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토끼띠가 분명히 눈치도 빠르고 센스도 있는데 좋은 기회가 눈앞에 와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토끼띠는 원래 그렇습니다. 감각은 누구보다 뛰어난데 신중하다 보니 행동이 한 발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토끼가 주변을 살피고 또 살피다가 먹이를 놓치는 것처럼 기회가 있어도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다 지나쳐 버립니다. 재물도 똑같습니다. 기운이 너무 조심스러우면 들어올 돈이 문 앞에서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2016년 7월 23일이 바로 그 망설임을 끊어주는 시기입니다. 나는 토끼띠의 섬세한 감각이 과감한 행동력과 합쳐지면서 재물이 쏟아지는 시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준비 중에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것이 바로 색깔입니다. 나는 색깔이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무, 불, 흙, 금, 물, 이 5가지 오행의 기운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표현한 것이 바로 색깔입니다. 내 띠에 맞는 색을 입으면 기운이 강화되고 맞지 않는 색을 입으면 기운이 흩어집니다. 오늘 크게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토끼띠의 기운이 왜 7월에 특별한지. 둘째, 이번 7월에 반드시 입어야 할 금전운 상승 색깔. 셋째, 절대 입으면 안 되는 색과 그 이유. 이 3가지만 알면 이번 7월의 옷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토끼띠가 왜 이번 7월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토끼띠가 나무의 기운을 타고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나무의 기운이지만 호랑이띠와는 다릅니다. 호랑이띠가 굵고 단단한 소나무라면 토끼띠는 부드럽고 유연하게 자라는 덩굴나무입니다. 바람에 흔들려도 부러지지 않고 주변 환경에 맞춰 자연스럽게 적응하며 자랍니다. 토끼띠가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눈치가 빠르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것은 모두 유연한 나무의 기운 덕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유연한 나무는 강하게 뻗어 올라가는 힘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2016년 병오년 빙오는 불의 해입니다. 태양처럼 강렬한 불의 에너지가 가득한 해입니다. 7월은 원래도 불의 기운이 가장 강한 계절의 정점입니다. 이 시기는 불의 에너지가 극에 달하는 때입니다. 토끼띠의 부드러운 나무 기운은 강한 불의 에너지를 만나면 2가지 방향으로 갈립니다. 준비가 없으면 불에 빠르게 타 들어갑니다. 나무 중에서도 부드럽고 가는 나무가 불에 더 빨리 타듯이 토끼띠는 이번 7월에 조심하지 않으면 기운이 빠르게 소진됩니다. 기운이 소진되면 몸이 지치고 판단이 흐려지며 좋은 기회 앞에서도 더 크게 망설이게 됩니다. 그러나 올바른 색깔로 기운을 채워주면 강한 불의 기운이 토끼띠의 나무 기운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따뜻하게 데워진 나무는 향기를 내뿜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꽃을 피웁니다. 2026년 7월은 토끼띠에게 가장 풍성한 결실이 맺히는 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7월의 색깔로 기운을 조절하는 것. 나는
조상들이 수천 년 전부터 알고 실천해온 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옛 부잣집 어른들이 절기마다 옷을 바꾸어 입은 것은 단순히 계절을 따라 입은 것이 아닙니다. 기운을 맞춰 입은 것입니다. 자, 이제 토끼띠가 이번 7월에 반드시 입어야 할 색깔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7월에 토끼띠가 입어야 할 색깔은 딱 3가지입니다.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검은색과 진한 네이비입니다. 검은색은 물의 색깔입니다. 나는 물이 나무를 키운다는 수생목 쇠성무의 이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2026년 7월 불의 기운이 강한 시기에 토끼띠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수분입니다. 검은색 옷을 입으면 물의 기운이 몸 안으로 들어와 빠르게 소진되는 나무 기운을 채워줍니다. 기운이 채워지면 몸이 가볍고 머리가 맑아지며 평소보다 과감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토끼띠는 감각이 뛰어난 띠입니다. 검은색이 그 감각에 추진력까지 더해줍니다. 중요한 약속이 있는 날, 새로운 시작을 앞둔 날에는 검은색 계열을 입고 나서세요. 검은색과 진한 네이비는 이번 7월 토끼띠 옷장의 1순위입니다. 두 번째는 초록색과 연두색 계열입니다. 초록색은 나무의 색깔입니다. 토끼띠 본래의 기운과 같은 색입니다. 같은 기운끼리 만나면 힘이 2배가 됩니다. 강한 불에 토끼띠의 나무 기운이 지칠 때 초록색 옷이 그 기운을 되살려줍니다. 특히 토끼띠에게는 진한 초록보다 밝고 부드러운 연두색이 더 잘 맞습니다. 토끼띠의 유연하고 섬세한 기운과 연두색의 맑은 생명력이 만나면 재물을 끌어당기는 부드러운 자력이 생깁니다. 억지로 당기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좋은 것들이 다가오는 기운입니다. 사람들이 토끼띠에게 먼저 다가오고 그 사람들이 기회와 재물을 함께 데려옵니다. 초록색, 연두색 계열은 사람을 만나는 날, 새로운 인연을 맺는 날에 꼭 챙겨 입으세요. 세 번째는 하늘색과 밝은 파란색 계열입니다. 하늘색도 물의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검은색이 깊고 묵직한 물이라면 하늘색은 맑고 시원하게 흐르는 물입니다. 나는 토끼띠가 감수성이 풍부하고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운이 무거워지면 쉽게 위축되고 좋은 기회 앞에서도 자신감을 잃습니다. 하늘색 옷을 입으면 그 무거운 기운을 씻어내고 맑고 가벼운 상태가 됩니다. 맑은 기운은 직관을 살려줍니다. 토끼띠의 뛰어난 직관이 살아나면 어느 길이 재물로 이어지는지 자연스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늘색과 밝은 파란색 계열은 중요한 결정을 앞둔 날, 기운을 맑게 하고 싶은 날에 꼭 챙겨 입으세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검은색이나 네이비를 입으면 물의 기운이 나무를 채워줘 추진력이 생깁니다. 초록색, 연두색을 입으면 토끼띠 본연의 기운이 2배로 살아납니다. 하늘색, 파란색을 입으면 직관이 맑아지고 재물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3가지 색깔 계열로 이번 7월을 보내세요. 여러분, 옷장에 이미 있는 옷들을 다시 꺼내보세요. 이 색상 계열의 옷이 의외로 많을 겁니다. 그런데 토끼띠 여러분, 여기서 잠깐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입으면 좋은 색이 있는 것처럼 절대 조심해야 할 색도 있습니다. 무심코 매일 입고 있으면 재물운이 조용히 새어나가게 됩니다.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색은 흰색, 회색, 은색 계열입니다. 이는 금진의 색깔입니다. 나는 금이나무를 벤다는 금극목의 이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호랑이띠처럼 굵은 나무라면 금의 기운에 잘려도 버팁니다. 그런데 토끼띠처럼 부드럽고 유연한 나무는 금의 기운 앞에서 훨씬 더 빠르게 꺾입니다. 흰색 계열을 입으면 토끼띠의 섬세한 기운이 잘려나가고 자신감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평소보다 더 소극적이 되고 당연히 내 것이 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게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결정이나 협상이 있는 날 흰색을 입으면 상대방에게 기가 죽어 보이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흰색이 원래 나쁜 색은 아닙니다. 단지 토끼띠에게만큼은 이 시기에 맞지 않는 색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날만이라도 반드시 피하세요.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색은 빨간색과 주황색 계열입니다. 이는 불호의 색깔입니다. 7월은 이미 불기운이 극에 달한 때입니다. 토끼띠의 부드러운 나무 기운은 불 앞에서 빠르게 타 들어갑니다. 거기다 빨간색 옷까지 입으면 몸 안팎으로 불의 기운이 넘쳐서 기운이 급격히 소진됩니다. 기운이 소진되면 작은 일에도 쉽게 지치고 판단이 흐려지며 충동적으로 돈을 쓰는 일이 생깁니다. 특히 나는 토끼띠가 기운이 소진되면 쇼핑이나 외식으로 위로를 찾는 경향이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순간이 모여서 재물이 조금씩 새어나갑니다. 소띠에게는 빨간색이 최고의 색일지 몰라도 토끼띠에게 이번 7월의 빨간색은 기운을 빠르게 태워버리는 색입니다. 이 차이를 꼭 기억하세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흰색, 회색 계열은 이번 7월 중요한 날에는 반드시 피하세요. 빨간색, 주황색 계열은 이번 7월에 가급적 피하세요. 대신 검은색, 초록색, 하늘색으로 기운을 채우시면 됩니다. 이것만 바꿔도 이달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 7월 이 시기는 토끼띠에게 망설임을 끊고 재물을 잡는 분기점입니다. 올바른 색으로 기운을 채워주면 섬세한 감각이 과감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반드시 입어야 할 색입니다. 검은색과 네이비는 물의 기운이 나무를 채워줘 추진력이 생깁니다. 초록색과 연두색은 토끼띠 본연의 기운을 2배로 살려줍니다. 하늘색과 파란색은 직관이 맑아지고 재물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조심해야 할 색 2가지입니다. 흰색, 회색 계열은 토끼띠의 섬세한 기운을 꺾습니다. 빨간색, 주황색 계열은 기운이 빠르게 타들어가 재물이 새어나갑니다. 오늘 당장 옷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검은색, 초록색, 하늘색 반팔이 있으면 그걸 맨 앞에 꺼내두세요. 이것만 해도 한 달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호환석 팔찌는 망설이는 토끼띠에게 가장 필요한 원석입니다. 옷 색깔로 외적인 기운을 잡고 몸에는 호환석으로 기운의 뿌리를 내리세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꼭 확인해 보세요. 토끼띠 여러분, 올해를 그냥 보내지 마세요. 나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예리한 감각이 이번 7월에 제대로 방향을 잡으면 하반기에 크게 터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가 바뀌면 하반기가 바뀌고 하반기가 바뀌면 2026년 전체가 바뀝니다. 준비된 분에게만 기회가 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미 준비를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도 토끼띠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를 준비해 두겠습니다. 댓글에 토끼띠 복 받아갑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남겨주신 모든 분 한 분 한 분께 이번 시기에 재물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빌어드리겠습니다. 주변에 토끼띠 가족이나 친구분이 계시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소중한 분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2026년 7월 토끼띠 여러분 모두 대박 나세요. 감사합니다. 방금 전까지는 기운과 색상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 운이 풀리지 않고 가정이 불화하며 심지어 이유도 모른 채 병까지 얻게 됩니다. 대부분은 단순히 운이 나빴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은 절대 상상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운명과 에너지 흐름을 망치고 있는 진짜 원인이 어쩌면 집안에 햇빛도 들지 않는 구석에 조용히 놓여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담긴 물건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쇠퇴의 기운과 병의 기운, 그리고 원망이 담긴 가족의 유품일 수 있습니다.
옛사람들은 대대로 이런 말을 전해왔습니다. 한 가지는 남기지 말라. 남기면 자손에게 해가 된다. 이 말은 거슬리게 들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허황된 말이라고 비난할지도 모르면, 하지만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전에 그 안에 담긴 에너지의 얽힘과 심리적 암시에 대해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간단한 행동 하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오른손 엄지로 화면에 작은 하트 표시를 가볍게 눌러보세요. 이것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에너지의 관점에서 보면 스스로 인정하고 연결하는 모든 행동은 우주를 향해 나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정리할 준비가 되어 있고 밝고 건강한 기운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트를 누르는 순간 여러분의 손가락은 하나의 스위치가 되어 과거에 보이지 않는 얽힘을 끊어내고 앞으로 이어질 복의 흐름과 연결됩니다. 댓글에 가와만사성이라는 5글자를 남겨도 좋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오랜 세월 전부터 내려온 좋은 기운의 암호와도 같습니다. 직접 적는 순간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해지는 씨앗 하나를 심는 것이 됩니다. 자, 이제 이 행동을 마쳤다면 지금부터의 내용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절대 집에 남겨두어서는 안 되는 4가지 유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을 그냥 지나친다면 여러분은 집안 구석의 물건 하나가 어떻게 건강과 재물, 그리고 가정의 화목을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는지 놓칠 수도 있습니다. 먼저 가장 근본적인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집이란 무엇일까요? 동양의 전통적인 관념에서는 살아있는 사람은 양염의 기운을 지녔다고 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은 음임의 기운으로 돌아간다고 여깁니다. 집은 살아있는 사람이 머무는 공간이며 그 핵심은 생명력이 끊임없이 순환하는 양의 에너지 공간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가정이 번창하려면 그 기운이 계속 순환하고 신선하며 활력이 넘쳐야 합니다. 한의학에서 기혈이 잘 통하면 병이 생기지 않고 막히면 온갖 질병이 생긴다고 하듯 집안의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집안에 죽음과 쇠퇴를 상징하는 침체된 물건들이 가득하다면 그 집의 생명력은 멈추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가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현대과학의 관점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양자역학에는 양자 얽힘이라는 유명한 개념이 있습니다. 두 입자가 강하게 결합한 뒤 서로 떨어져 있어도 한쪽의 상태 변화가 다른 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사람과 물건 사이에도 이와 비슷한 깊은 연결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수십 년 동안 한 지붕 아래에서 생활하며 사용하던 물건과 입던 옷에는 단순한 생체 정보뿐만 아니라 생의 마지막 시기에 형성된 의식의 흔적까지 남게 됩니다. 만약 그 마지막 시간이 오랜 병고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삶에 대한 허무함 또는 재산 문제로 인한 가족 간의 원망으로 가득했다면 그런 부정적인 의식의 흔적은 마치 녹음된 테이프처럼 가장 가까이 사용하던 물건들에 깊이 새겨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들을 살아있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간에 그대로 두면 마치 하루 종일 전파를 내보내는 송신탑처럼 집 전체 에너지에 서서히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물건은 뇌에서 순식간에 해석되고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매일 유품이 놓인 구석을 지나칠 때마다 무의식은 죽음과 상실, 고통의 기억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런 심리적 신호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높아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며 기분이 가라앉고 심지어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미심이 아니라 심리와 환경이 만들어내는 현실적인 영향입니다. 첫 번째로 절대 남겨두어서는 안 되는 물건은 가장 마음 아프고 버리기 어려운 것입니다. 바로 고인이 생전에 오랫동안 입었던 옷, 특히 투병 말기에 입었던 옷들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벌써 눈시울이 붉어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건 우리 어머니가 손수 떠주신 스웨터예요. 이건 아버지가 가장 아끼던 코트예요. 아직도 그분의 채취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보고 싶을 때마다 이 옷의 냄새를 맡으면 마치 곁에 계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버리라니 제 가슴을 도려내라는 말과 같지 않나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잠시 감정을 내려놓고 제 질문에 답해 보세요. 그 옷을 남겨둔 뒤 평소에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사실 입지도 못한 채 조심스럽게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마음이 약해졌을 때 옷장을 열어 그 옷을 보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는 것은 따뜻한 위안과 힘인가요? 아니면 숨이 막힐 정도로 무거운 슬픔인가요? 처음에는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것은 결국 사라지지 않는 만성적인 고통으로 변하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끝나지 않은 애도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 옷을 볼 때마다 여러분의 뇌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던 순간의 아픔을 반복해서 재생합니다. 결국 옷 한 벌로 스스로에게 보이지 않는 감옥을 만들고 과거에 자신을 묶어둔 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당신에게 공평한 일일까요? 그리고 당신 곁에서 당신에게 의지하고 있는 배우자와 아이들에게도 공평한 일일까요? 더 중요한 것은 만약 돌아가신 부모님이 하늘에서 이 사실을 알고 계신다면 어떨까요? 자신이 가장 아끼던 자식이 자신이 남긴 낡은 옷 한 벌 때문에 하루 종일 넋이 나간 채 살아가고 삶이 엉망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본다면 과연 저 세상에서 편히 쉴 수 있을까요? 분명 마음 아파하고 미안해 하실 것입니다. 전통적인 기운 이론에 따르면 오랫동안 병을 앓은 사람은 몸속 경락이 끊어지고 오장육부의 기운이 쇠약해지면서 생의 마지막 시기에 강한 탁기와 병든 기운을 내뿜게 됩니다. 이런 기운에는 사람을 잠식하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중환자실에 들어가 본 적이 있나요? 문을 열고 들어서면 최신 공기청정기가 돌아가고 있고 실내는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지만 이상하게도 온몸이 서늘해지고 가슴이 답답해지며 설명하기 어려운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수많은 임종 직전 사람들의 쇠약한 기운이 한 곳에 모여 흩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인이 생전에 매일 몸에 걸치고 입었던 옷은 하루 24시간 내내 몸을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그런 병든 기운과 쇠약한 기운이 깊이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옷을 자신의 옷장에 넣어 다른 옷들과 함께 보관하고 심지어 직접 입기까지 한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스스로 자신의 몸으로 그 부정적인 기운을 받아들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제자 한 명이 있었는데 정말 효심이 깊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마지막까지 매우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그는 아버지가 가장 아끼던 순목 코트를 수없이 드라이 클리닝한 뒤 깨끗해졌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안방 옷장에 보관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소처럼 건강하던 그 청년이 이유 없이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감기 때문도 아니었고 밤만 되면 목이 간질거려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기침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컴퓨터 단층 촬영 CT도 하고 알레르기 검사도 받았지만 의사는 폐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낫지 않았습니다. 몸은 빠르게 야위어갔고 정신도 흐려졌으며 회사까지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그의 집을 방문했는데 안방에 들어서자마자 방은 서자마자 방 안의 기운이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공기의 흐름이 무겁고 정체되어 있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혹시 방 안에 부모님이 사용하시던 물건을 보관하고 있나요? 그러자 그는 문득 생각난 듯 그 코트를 꺼내 보였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 제 말을 믿고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는 맑은 날, 정오에 이 옷을 정중하게 보내드리세요. 한국에서는 소각 화장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불은 가장 강한 양의 기운을 지닌 존재라 모든 어둠과 탁기를 태워 없앨 수 있다고 합니다. 태운다고 해서 불효가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와 당신 모두에게 가장 큰 해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는 제 말을 듣고 나를 잡아 마음속으로 아버지께 작별 인사를 하며 그 옷을 태워보냈습니다. 믿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과학으로 설명하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옷을 태운 지 나흘 만에 무려 반년 동안 계속되던 만성 기침이 기적처럼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그는 다시 맑은 정신을 되찾았고 운도 함께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운의 힘이라고들 말합니다. 그래서 몸에 직접 닿았던 옷은 가장 단정하고 깨끗하며 생전에 가장 아끼던 옷 2벌 정도만 남겨 화장할 때 함께 보내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고인도 단정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저 세상으로 떠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옷들은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태울 것은 태워야 하며 절대로 침실이나 옷장에 보관해 살아있는 사람의 발목을 붙잡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남겨두어서는 안 되는 두 번째 물건은 더욱 강한 인식의 충격을 줍니다. 바로 고인이 생전에 다 먹지 못한 약과 건강식품, 그리고 휠체어, 산소 발생기, 간병용 침대, 혈압계 같은 각종 의료기기들입니다. 이때 집안의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은 속으로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요즘 큰 병 한 번 앓는데 얼마가 드는지 아십니까? 이런 표적 치료제나 수입 건강식품은 포장도 뜯지 않은 것이 많고 한 상자 가격이 수백만 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버리기엔 너무 아깝지요 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산소 발생기나 전동 휠체어도 거의 새 것인데 수천만 원 가까이 주고 샀으니 나중에 다른 어르신이 사용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며 대비 차원에서 보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 큰 착각이며 너무나도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내가 묻고 싶습니다. 이 휠체어와 이 표적 항암제를 남겨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집안에 또 같은 중병 환자가 생겨서 다시 사용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스스로를 위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족 모두에게 불길한 씨앗을 심는 것입니까? 우리 조상들은 오랜 세월 동안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바로 좋은 징조와 긍정적인 심리 암시입니다. 설날이 되면 집집마다 붉은색 장식을 붙이고 복을 기원하는 글귀를 걸며 덕담을 나눕니다. 왜 그럴까요? 환경은 인간에게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집안을 기쁨과 건강이 가득한 분위기로 채우면 잠재의식은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되고 면역력과 삶을 향한 의지도 높은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고통과 좌절, 육체적 괴로움과 죽음을 떠올리게 하는 약병과 의료기기를 집안 구석에 그대로 쌓아두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지친 몸으로 퇴근해 집에 돌아왔는데 현관을 열자마자 복도 한쪽에 돌아가신 가족이 사용하던 침침한 휠체어가 놓여 있습니다.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려고 문을 열었더니 맨 윗칸에 항암제와 진통제가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뇌와 잠재의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곧바로 가족이 병상에 누워 쇠약해진 모습으로 신음하던 장면이 떠오를 것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급격히 올라가고 감정은 순식간에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집은 더 이상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안식처가 아니라 질병과 죽음을 기념하는 박물관이 됩니다. 그런 공간에서 사는 사람은 매일같이 부정적이고 쇠퇴한 심리 암시를 받게 됩니다. 심리학에는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는 유명한 개념이 있습니다. 흔히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그것입니다. 매일 약을 보고 질병에 집중하며 차가운 의료기 분위기에 둘러싸여 있다면 몸이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기운이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몇 년 지나지 않아 가족들은 이유 없이 여기저기 아프고 심지어 큰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제야 처음에 아끼려고 했던 몇백만 원의 약값과 휠체어 비용이 결국 수천, 수억 원의 의료비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그 계산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이런 물건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약은 아무리 비싸더라도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과감히 폐기해야 합니다. 개봉하지 않은 약은 정식 의료기관이나 지정수거처를 통해 처리하고 절대 집에 보관하지 마십시오. 휠체어, 산소 발생기, 의료용 침대 같은 물건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놓여있는 장소입니다. 그것을 집에 두면 병의 기억과 불길한 분위기가 남지만 요양원이나 복지시설에 기부하거나 치료를 받는 어려운 가정에 저렴하게 양도하면 큰 선행이 됩니다. 아픈 기억을 담고 있던 물건을 밖으로 보내는 순간 물리적으로는 집안의 무거운 분위기를 정리하게 되고 마음의 측면에서는 떠난 가족을 대신해 덕을 쌓은 셈이 됩니다. 그런 선행은 결국 가족과 후손에게 좋은 영향으로 되돌아옵니다. 이것이 현명한 사람이 선택하는 가장 가치 있는 결정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남겨두어서는 안 되는 세 번째 물건은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부분과 관련되어 있으며 바로 망자의 강한 원망이 스며들었거나 상속인들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기 쉬운 물건들입니다.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나지만 살아가며 자신만의 소중한 재산을 남기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오래된 집 한 채일 수도 있고 금괴나 고급 시계일 수도 있으며 때로는 수집품 시장에서 값이 치솟는 도자기나 자사오 같은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은 마치 지옥의 아기처럼 평온해 보이던 가정 속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어른이 아직 병상에 누워 마지막 숨을 이어가고 있는데도 형제자매들은 이미 뒤에서 눈치를 주고받으며 계산을 시작합니다. 누가 더 가져가고 누가 덜 가져갈지를 두고 병원 복도에서 얼굴을 붉히며 다투기도 합니다. 병상에 누운 어른은 말을 하지 못해도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평생 고생하며 키운 자식들이 가져갈 수도 없고 남길 수도 없는 물건 때문에 서로 등을 돌리고 싸우는 모습을 바라보는 마음이 얼마나 처절하고 분하며 허망하겠습니까? 그렇게 쌓인 원망과 슬픔, 실망은 가족들이 다투고 있는 바로 그 물건에 깊이 새겨지게 됩니다. 이 물건은 동양 전통사상에서 원망과 한의 매개체가 된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뒤 결국 꽃병은 장남에게 돌아갔습니다. 장남은 의기양양하게 꽃병을 집으로 가져와 거실에서 가장 눈에 띄는 자리에 당당하게 놓아두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로 인해 큰 재산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가 집으로 들여온 것은 보물이 아니라 시한폭탄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나 막내딸이 집에 놀러와 문을 들어서는 순간 시선 끝에 그 꽃병이 보이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왜 그 꽃병은 형만 가져갔을까? 부모님을 모실 때는 가장 적게 애썼으면서 유산을 나눌 때는 가장 많이 챙겼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도 형만 편애했다고 여기게 됩니다. 그 순간 형제자매 사이에 쌓여있던 거리감과 질투, 원망과 증오가 모두 그 꽃병 하나로 다시 타오르게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장남 자신도 그 꽃병을 바라볼 때 마음속에 즐거움만 떠오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는 형제 자매와 얼굴을 붉히고 관계를 끊다시피 하며 서로 험한 말을 퍼붓고 다투었던 추한 장면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꽃병은 끊임없이 거실 안에서 의심, 질투와
탐욕이라는 도끼를 뿜어내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는 흔히 집안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된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집안이 화목하지 못하면 모든 일이 기울게 됩니다. 고작 물건 하나 때문에 친형제 자매가 평생 왕래하지 않는 원수가 되고 가문의 결속력마저 완전히 끊어지게 된다면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불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부모라도 하늘에서 자신의 자식들이 자신이 남긴 물건 때문에 머리가 깨지고 피를 흘릴 정도로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편히 웃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형제자매의 원망이 스며든 값비싼 유품을 두고 진정 지혜로운 자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4글자입니다. 사라지게 하라. 방법은 간단합니다. 모든 상속인과 집안 어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적이고 공정하게 그 물건을 경매나 중고 거래를 통해 현금으로 바꾸고 법률이나 고인의 유언에 따라 한 푼도 틀리지 않게 모든 상속인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 실물이 가문에서 사라지는 순간 그 물건이 짊어지고 있던 원망과 증오, 위선도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모두가 자신의 몫을 공평하게 받게 되면 마음속에 맺혀있던 응어리도 풀립니다. 형제자매는 다시 한자리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고 명절에도 서로 왕래하며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물건 하나를 없애는 대신 가문의 혈맥과 단결을 지켜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조상들이 남겨준 가장 뛰어난 중용과 균형의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남겨두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100명 중 90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옛집을 정리하다가 깜짝 놀랍니다. 정리하기 전에는 몰랐지만 막상 손을 대보면 생각보다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침대 밑과 장롱안, 베란다에는 무엇이 가득 쌓여 있습니까? 이가 나간 사기그릇, 손잡이가 부러져 철사로 묶어놓은 냄비, 30년 전에 나온 낡은 신문, 곰팡이가 잔뜩 핀 대자리, 고물상에 팔려고 모아둔 수십 개의 플라스틱 병, 그리고 한 번만 앉아도 삐걱거리는 오래된 등나무 의자까지 가득합니다. 젊은 자녀들은 머리가 아프다며 그냥 쓰레기 더미가 아니냐고 말합니다. 곧바로 폐기물 수거업체를 불러 전부 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배우자나 연세가 드신 옛세대 가족이 급히 막아섭니다. 버리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평생 아끼고 절약하며 모아온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저 낡은 냄비는 결혼 초반 너무 가난해서 끼니조차 걱정하던 시절 그 냄비로 라면을 끓여 함께 먹었던 추억이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물건들을 버리면 그 사람이 존재했던 흔적마저 완전히 사라지는 것 같고 마음 한구석이 크게 도려내어진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풍수와 환경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행동은 고인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집을 정신적인 폐기물 보관소로 만드는 일입니다. 또한 고인에 대한 미련 때문에 가족 전체를 결핍감과 쇠퇴의 도시로 끌어들이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풍수에는 수천 년 동안 전해 내려온 원칙이 있습니다. 물건에는 상징이 있고 그 상징에는 반드시 대응하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집안에 어떤 형태와 상태의 물건을 두느냐에 따라 현실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기운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특히 망가지고 결함이 있는 물건은 기운의 측면에서 불완전함과 결핍을 상징합니다. 가장 이해하기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가 나간 밥그릇이 있다면 집안의 가장이나 공부하는 자녀에게 그 그릇으로 밥을 담아 주겠습니까? 아마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어린아이조차도 금이 가거나 깨진 그릇으로 밥을 먹는 것이 좋은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심리적인 암시의 측면에서 보면 그것은 생계의 기반이 흔들리고 직업이나 재물에 빈틈이 생긴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깨진 거울을
현관에 걸어둘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깨진 거울은 다시 온전해지기 어렵고 부부관계의 균열과 가정의 화목에 금이 가는 모습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르신들이 남긴 누렇게 변한 오래된 신문, 고장나고 곰팡이 핀 가전제품, 여기저기 망가진 낡은 가구들을 침대 밑이나 거실 구석구석에 가득 쌓아두면 그런 물건들은 매 순간 집안에 하나의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우리 집은 가난하다. 삶이 궁핍하다. 점점 쇠퇴하고 있다는 신호 말입니다. 집이라는 공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마치 컵 하나의 용량이 정해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에 낡고 침체된 흔적들로 공간을 가득 채워버리면 앞으로 찾아올 새로운 기회와 귀인의 도움, 재물의 흐름, 생기 넘치는 좋은 기운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집니다. 결국 머물 공간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을 기린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는 그 사람의 뜻을 이어받고 삶의 가치를 계승하는 데 있습니다. 좋은 점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배우며 훌륭한 가풍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스스로를 고물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신을 마음에 새기고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한 집 가득 낡은 물건을 남겨두는 것보다 수백, 수천 배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낡은 잡동사니들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엇을 남겨야 할까요? 진정으로 대체할 수 없는 추억과 의미가 담긴 물건입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생전에 손수, 손자를 위해 만들어준 작은 나무 의자나 정성스럽게 손글씨로 적어놓은 집안의 전통 요리책 같은 것들입니다. 비싼 물건은 아니지만 지혜와 따뜻한 사랑이 담겨 있으므로 가문의 기억으로 남겨둘 가치가 있습니다. 반대로 반드시 정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가난했던 시절이 두려워버리지 못하고 쌓아둔 낡은 옷, 오래된 신문, 망가진 플라스틱 제품, 고장난 가구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햇살 좋은 아침에 시원하게 모두 비워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잡동사니들을 집 밖으로 완전히 내보내는 순간 햇빛이 들어오고 바람이 통하게 되며 집 전체가 훨씬 밝고 넓고 쾌적해집니다.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기분도 자연스럽게 좋아지고 숨쉬기 편해지며 일할 의욕도 더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먼저 떠난 가족을 향한 가장 좋은 위로입니다. 어떤 조상도 자신의 후손이 지저분하고 생기 없는 환경에서 살아가기를 바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많은 분들이 또 다른 걱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말하는 것 아니냐. 이것도 남기지 말고 저것도 남기지 말라고 하면 가족이 세상을 떠난 뒤 그 사람이 존재했던 모든 흔적을 칠판 지우개로 지우듯 말끔히 없애버리라는 뜻이냐, 그 말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우리가 흔히 빠지는 실수입니다. 한쪽 극단에서 다른 극단으로 치우치는 것입니다. 남기자고 하면 집안 가득 물건을 쌓아두고 버리자고 하면 흔적조차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지나침은 부족함만 못하다는 과유불급, 고유부지의 말처럼 무엇이든 적절해야 합니다. 제가 어떤 물건들은 남기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부정적인 기운을 끊어내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집안을 지켜주고 후손에게 오랫동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진정한 가보도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소중히 간직해 대대로 이어가야 합니다. 첫 번째로 남겨야 할 것은 고인의 정신적 유산입니다. 정신적 유산이란 무엇일까요? 한평생 살아오며 보여준 삶의 지혜와 인품 그리고 가치관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성실하고 신뢰를 중시하며 사람들과 의리를 지키는 분이었다면 그 정직함과 책임감을 자신의 삶 속에 녹여내고 자녀에게도 전해주어야 합니다. 어머니가 따뜻하고 긍정적이며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았던 분이었다면 힘든 순간마다 그 미소를 떠올리고 그 선함과 낙관적인 마음을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효도이며 진정한 혈맥의 계승입니다. 그런데 옷장에 가득 곰팡이 핀 옷은 남겨두면서 정작 그 사람이 지녔던 선함과 성실함은 모두 잊어버리고 이기적이고 무기력하게 살아간다면 그 옷들을 간직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히려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남겨야 할 것은 긍정적인 정신적 에너지가 담긴 물건입니다. 그런 물건이란 병고나 원망, 쇠퇴의 기억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예술, 성실함과 사랑이 스며 있는 물건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이 평생 교육에 헌신하며 독서를 사랑했던 분이라면 남겨진 책장 가득한 장서들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 됩니다. 책장을 펼치면 밤늦도록 공부하며 남긴 메모와 생각들이 빼곡히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책들을 서재에 두고 자녀가 책상 앞에 앉아 그 글씨를 바라본다면 자연스럽게 지식의 가치와 배움의 정신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학문과 교양이 이어지는 가정의 좋은 기운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훌륭한 목수였거나 오랜 경력의 수공예 장인이었다고 해봅시다. 그분이 세상을 떠난 뒤 손때가 묻어 은은한 윤기가 돌고 오랜 세월의 흔적이 자연스럽게 배어있는 공구함 한 세트를 남겼다면 그것은 간직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거실 진열장에 두고 아들과 딸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이걸 봐라. 너희 할아버지는 바로 이 공구들로 밤낮 없이 일하셨단다. 굳은 살이 가득한 두 손으로 아빠를 대학까지 보내고 우리 가족을 지켜내셨지. 그렇다면 이 물건이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성실함이고 노력이며 위대한 부성애입니다. 이것은 매우 숭고하고 긍정적인 힘으로써 훗날 자손들이 인생의 어려움과 마주했을 때 결코 고개 숙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가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남겨야 할 것은 가족이 함께 했던 아름다운 추억입니다. 사실 추억을 담아두기 위해 방 안 가득 물건을 쌓아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 무거워서 살아있는 사람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 단 한 장의 오래된 사진 혹은 한 권의 사진첩이면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어느 주말 오후 따뜻한 햇살이 창가로 스며드는 시간에 가족들과 아이들을 곁에 불러 함께 소파에 앉아 먼지 쌓인 사진첩을 천천히 펼쳐보십시오. 그리고 빛바랜 사진을 가리키며 아이들에게 웃으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진은 할머니가 젊었을 때 찍은 거란다. 그때는 보정도 없었는데 얼마나 아름답고 품위가 있으셨는지 봐라. 그리고 이 사진은 아빠가 어렸을 때야. 가족 모두 처음으로 서울 여행을 갔을 때 경복궁에서 찍은 사진인데 얼마나 행복하게 웃고 있는지 보이지. 바로 그 순간 공기 속에 흐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죽음의 슬픔도 아니고 병마 앞의 무력함도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함께했던 가장 빛나고 따뜻하며 아름다웠던 순간들입니다. 따뜻한 추억은 사람을 고통 속으로 끌어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정신적 양분이 되어 깊은 방황길을 비춰주는 등불처럼 끊임없이 용기와 힘을 줍니다. 그리고 가문의 번영을 위해서라면 세상의 어떤 고생과 풍파라도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느끼게 해줍니다. 오늘 우리는 오랜 시간에 걸쳐 유품을 정리할 때 남기지 말아야 할 4가지와 남겨야 할 3가지를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안에 미신적인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그 핵심은 결국 2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치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입니다. 이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세상의 자연스러운 순환과 균형의 법칙을 따라야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부정적인 암시를 주고 가정의 활력을 막으며 흐름을 방해하는 물건들은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집이 건강하고 밝으며 생기가 넘치는 공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정서의 관점에서는 어떤 그리움이 건강한 그리움이고 어떤 그리움이 병적인 집착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그리움은 낡은 유품에 매달려 자신을 산송장처럼 만들고 매일 슬픔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움은 사랑하는 사람이 남긴 사랑과 기대를 품고 그 정신을 자신의 삶 속에서 이어가며 밝고 긍정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통 문화에서는 삶의 마무리를 정성스럽게 하고 조상을 오래도록 기린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삶의 마무리를 정성스럽게 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길을 가장 신중하고 품위 있으며 감사한 마음으로 배웅하여 편안하고 존엄하게 떠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기린다는 것은 앞으로의 삶 속에서 그들의 덕과 지혜를 이어받아 그 가치가 자손들에게 계속 전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국 유품을 정리하는 일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내려진 하나의 인생 수업입니다. 내려놓는 법을 배우고 가볍게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우라는 뜻입니다. 창고를 비워야 더 큰 복을 담을 수 있고 집안의 묵은 기운을 걷어내야 자손들의 앞날에도 번영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진심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있다는 것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미 한 가지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되었고 자신과 가족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 보이지 않는 짐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되었다는 목소리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공감하며 마음을 전하고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을 남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그 말을 마음에 새기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한마디가 아니라 가족 전체에 맑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는 다짐이 됩니다. 그 말은 하나의 씨앗이 되어 여러분의 삶 속에 심어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혼란과 슬픔 속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를 내려놓고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 주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늘 여러분을 지켜보며 축복하고 있을 것입니다.